저는 TV를 켜놓고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충격과 공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시장에 충격을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언프레딕트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든 나쁜 방향으로 나왔든 이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뭐 투자를 했던 분들은 쪽이 아니라면 좋으시겠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오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 가지고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리즈너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믿는다. 언제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이제 비슷한 언급을 했었죠.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하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협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조금 비쿨, 저야말로 좀 비쿨해서 이분을 좀 만나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터뷰 한국금융연수원 주연수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시장 모셨죠? 이게 네. 맞는 건가요? 이게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빅피처 중에 하나였을까요? 일단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부정적으로요? 네네. 이게 빅피처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곤란한 거죠. 어떤 면에서 곤란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미국 금융시장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국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플라이 투 세이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금융 상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뢰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저도는 내가 받을 수 있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골드 스탠다드랑 벗어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유지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그 가정하에서 움직여 왔는데 오늘 이러한 움직임은 주가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환호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25% 정도가 하락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베어마켓의 정의를 충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동안에 12%가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저 밖에서 보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빌그로스에 관련된 이야기. 포터스가 아침에 어떤 기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은 그것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새벽 내내 이제 TV를 켜놓고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충격과 공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uncertainty죠. 아니면 언프레딕트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나오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든 나쁜 방향으로 나왔든 이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당분간 유지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를 했던 분들은 쪽이 아니라면 좋으시겠지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그런 탄탄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최근 1, 2주 사이에 완전 깨부수는 그런 행보들이 나타났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조금 이게 유예하고 협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천천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갑자기 빈대떡 탁 뒤집듯 바로 다음날 유예해 줄게. 주가 급등 12% 나스닥. 이게 참 맞는 시장은 아니다.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 뭔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이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인 일이지만 말씀해 주신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월가의 많은 투자자들이나 거물급 이 자금을 많이 운용하는 그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당장 투자를 막 나서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반등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연준 같은 네.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죠.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생긴 이유는 간단해요.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그 약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익스펙티드 그러니까 그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신뢰도를 그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행정부 쪽에서 트레저리를 포함한 행정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곤란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급등을 반가운 마음은 있기는 하지만 한켠에 그 마음은 반가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신뢰도 그리고 불안감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르고 숫자가 어떻게 제시가 될지 모르고 트럼프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은 여전히 아주 큰 불확실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이 발표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자꾸 올려요. 네, 그 공문서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공문서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트루스 소셜에 네. 이제 아직 익숙하지도 않지만 여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란이 왔던 거는 이게 도대체 상호관세를 10%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것까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에 EU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으니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15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그 컨센서스가 끝났다라고 네.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EU는 그 보복 관세를 즉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입니까? 안 취한 국가입니까? SNS 하기 전이니까 취한 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EU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하는 건가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보복을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공문서에서 왜 부속 서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포함되는지는 네.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딱 100% 맞는 그런 환경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비공식적인 문서의 형태로 불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라면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10중 8에서 9 정도는 EU에 대해서도 10% 그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그 행사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그때 가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대놓고 이제 120 몇 퍼센트죠? 미국이 125%로? 중국의 125%, 그다음에 네. 중국이 미국에다가 84%,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서로. 근데 아침에 또 중국이 또 몇 퍼센트 더 올릴지 추가 더 모르는 올리겠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숫자 자체가 뭐 몇 프로냐가 중요한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벌써 100%가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범위는 그 지나갔다라고 봐야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그 공세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서로 간의 리텔레이션을 할 때, 보복 관세를 계속해서 보복 정책을 할 때 결국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는 협상이 도달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점진적으로 관세 인상을 했었고 그 관세 인상의 결과 나온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019년에 11월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트럼프가 오늘 오발 오피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 가지고 뭐 스마트한 사람이고 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리즈너블한 결과를 뭐 가져올 것이다라고 믿는다. 언제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이제 비슷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하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협상을 할 거냐라는 거죠. 중국과. 네네. 지금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회복,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자체의 재편, 그리고 국제무역 시스템의 구조 변화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협력을 하면 되는 걸까요? 뭐 이 부분이 중국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중국이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것도 지금 좀 아닌 것 같고 뭘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무역수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만큼 그냥 현금으로 미국에다가 지불을 하면 이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건 아닐 것 결코 같아요.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지금 현재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놔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미국이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가 중국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관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리쇼링 뭐 제도를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협박을 한다든지 해서 미국에다가 제조업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제조업들이 과연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이 관세에 의해 가지고 경쟁력을 일부 갖는 것처럼 흐릿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만 관세가 떨어지는 순간 그 경쟁력은 반드시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그러한 경쟁력이라는 건 안정적인 형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 그나마 선방하고 있던 제조업들의 경쟁력도 점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잘 모르겠네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는 뭔가 명확한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렇고, 사실 2018년에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되게 긴 장기간의 시장의 흔들림과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잖아요. 2018년부터 거의 2019년까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했다가 없앴다가 뭐 난리를 쳤었잖아요.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네. 동안 계속해서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때의 중국에 대해서 취해진 조치들이 다 없어졌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네. 관세도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다 그쵸. 지금 그래서 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도 양보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계속 보복 관세 그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미국 관련해서는 어제 뭐 관련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기업 명단도 한 16개를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뭐 보복이라는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봤을 때 지금 네. 중국이 제시하는 숫자가 조금씩 낮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럼 저쪽이 120%야, 그럼 125%야, 그럼 우리도 125%라고 그냥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낮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물러날 수 없다, 물러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거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제조업 그 제품의 수출보다는 내수 생산을 통해 가지고 GDP 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러한 시도는 벌써 팬데믹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지돼 왔던 그런 측면이잖아요. 네. 중국 입장. 이거를 중국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중국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이냐? 네. 이전에 2018년, 2019년에 중국이 양보를 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 섹터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그 금융기관을 설립할 때 반드시 중국 기업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이 폐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미국 금융기업이 실제적으로 도미넌트한 지분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스탠스가 생겼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진전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IP 관련된 조치도 계속해서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의 IP를 그 중국 내에서 그 과연 그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많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어느 정도 그 기간을 갖고 스탠스를 잡아 나가야 될 겁니다. 너무나 그 따져봐야 될 셈법이 복잡하고 2018년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인 것 같고, 또 이번에 중국이 또 강대강으로 더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까지 이게 격화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의 반등에 대해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네. 심지어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내세워서 거의 직권으로 바로 뭐 트위터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관세에 관련한 그 집권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하려고 만든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결국에 지금 90일 동안 주요국들과 열심히 협상한다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지을 수가 없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뭘 원하는 것 같으세요? 뭐 공장 지어라, 뭐 그런 무역 적자 관련해서 좀 없애려고 한다,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네. 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미란 리포트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었죠.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관세 문제를 야기한 첫 번째 보고서다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란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관세, 두 번째 미국 무역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통화의 문제가 되는데 네. 자, 첫 번째 관세라는 거는 관세를 부과해서 이거를 뭐 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0억 불 정도 되던 그 관세 수입을 3,000억 불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000억 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그거를 트랜스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식으로 그 관세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떤 트레이딩 파트너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대외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어닝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미란 리포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레귤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되겠군. 법인세 인하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15% 인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하느냐가 문제였죠. 그러게요. 그거를 이렇게 관세를 통해 가지고 관세에서 얻어들인 재정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거죠. 근데 숫자가 맞을까요? 숫자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관세를 높이면 돼요. 그쪽의 논리에 따른다면. 뭐 황당한 이야기이긴 네.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오히려 일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은 이 재정 수입이 더 많다, 관세를 통한 재정 수입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자, 계산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미란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굉장히 우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리포트가 진지하게 읽힌다는 것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출 산업에서 손실을 볼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2018년, 19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관세가 올라가면서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면은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네. 그만큼. 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관세 인상 폭의 4분의 3 정도의 비율만큼 위안화를 강제로 같이 하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1대1로 관세가 올라간 만큼 위안화가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중국 상품의 미달러화 가치는 미달러화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관세 정책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쵸.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을 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을 것이다. 위안화로 따진다면. 그러면은
미국 기업의 매출은 그만큼 둔화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죠. 그거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관세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국가들의 생산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관세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 GDP의 하락이나 등등을 통해 가지고 받게 되는 피해가 약 30% 정도 더 많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렴하게 된다면은 결국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왜 이런 경상수지 적자를 미국이 감내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파이낸셜 마켓에서 미달러화를 전 세계 시장에다 공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달러화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이 기축 통화가 국제 금융 시장 내지는 국제 그 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무역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달러가 포함되어 그 공급이 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명목 시장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달러화의 공급은 계속해서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와 이 부분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게 불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상태에서 기축 통화가 유지되려면 미국 달러화는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다시 피드백 효과를 주면서 달러화가 강세면은 미국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무역 시장에서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 달러화의 가치를 강제적으로 하락시키면 돼요. 85년에 플라자 합의에 정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죠. 미징 씨가 그 반등을 했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분석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뭔가 해석하고 하는 그 시간조차도 못 갖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미징 씨는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만 할 수는 없고 이게 완전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덮어두고 이제는 뭔가 일단락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미국 자국 기업들에게도 미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라, 더 많이 해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네. 게 사실 그런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해외 기업은 부분들. 그렇다선 치는데 네네. 자국 기업들한테 자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에 있고 관세를 먹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자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와서 영업을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해서 세일즈를 일으키게 된다면 관세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와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 그린란드도 먹겠다며? 그러면은 한국도 그냥 주가 되면 되지 않아?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관세는 없어질 것이고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같은 국가니까 네네. 없어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래서 애플이 최종 조립하는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동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세로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게 미국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저소득 노동 노동 수요를 일으켜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쪽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교육이나 어떤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관세에 의해서 그 노력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고 결국 비효율성은 더 커지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세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하는 즉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관세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기업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그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흥분해 있는 다소 이제 급등에 환호하고 있고 일부 어떻게 보면 안심까지 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냉정함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냥 반갑기만 했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을 좀 엄청나게 시원하게 한 거잖아요. 나스닥 그렇죠. 12% 급등은 저는 사실 지수 상승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이나 그런 적이 또 있었군요. 놀라운 점은 그거보다 더 높은 점이 있었다라는 거냐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불확실성과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 영역은 여전히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어제 뭐 갑자기 그렇게 트윗을 날리면서 유예하는 그 스탠스를 취한 게 채권 시장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서.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영향이 없었다라고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는데 네. 일단 1번 그 중국에서 정말 팔기 시작한 거냐, 채권을 파는 그 수익률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는 게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 내지는 일본 내지는 다른 기타 국가들이 미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다. 네, 그것도 네. 큰 규모로. 네. 2번. 마진콜의 영향이 있다. 즉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에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개연성이 있고 그 와중에 국채를 가지고 있던 쪽에서 마진콜에 걸려가지고 이 국채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치는 더 떨어져서 마진콜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스파이럴 이펙트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추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도 지금 데이터로 확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불안함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이 좋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은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이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니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뭘 보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뭔가 대응 전략이나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될까요? 뭔가 뭐 이벤트도 지금 이제 앞으로 물가지표 관련한 데이터 발표도 남아 있고 한데 네네. 교수님은 뭘 가장 주의 깊게 보실 예정이신가요? 트럼프의 입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트루스 소셜 맨날 밤마다 네. 우리 봐야 되니까. 일단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네. 오늘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관세에 관련해서 협상은 없다라고 그러게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확 바뀌었죠. Everything is on the table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이리저리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으면 본인들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거를 공개했어야죠.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야죠. 그 정도까지 안 빠져도 돼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코멘트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네. 시장의 안정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서턴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셋오프를 한다. 네. 예, 일단 벗어나 있자. 두 번째, 아니면 정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정보가 불확실해?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이죠. FMC 이제 미니트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거였고 두 번째는 이번 FMC에서 사실 그 QT가 완화됐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레포 관련된 시장에서 약간의 지금 스트레인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코멘트가 나온 게 조금 신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18년이나 2019년 자료를 보시면 RP 시장이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때 QT를 막 한참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나타난 현상이 그 전체적인 시장은 괜찮은데 RP만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연준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QT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지금 미국 소식입니다. 부디 내일은 큰 스탠스 변화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워낙에 잘 뒤집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참 제대로 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데 뭐 이미 뽑혔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시장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중심을 또 잘 잡아주셨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